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나올 거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안 나온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요.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물론이고, 또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심혈관, 대사질환, 또 중국 제약 바이오 시장과 관련된 투자 전략까지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일단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행 상황에 근거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요. 예, 일단 그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림 1번을 조금만 띄워주시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그림에 관련돼서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첫 번째 말씀하신 백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라든지 논문을 분석을 해보니까 러시아 백신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국 백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긴급 사용 승인 받은 게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받았지 않습니까? 중국이 2개, 러시아가 1개 받았는데 영국 백신, 그다음에 미국 백신이 순차적으로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경에 뭐 12월 달까지 이렇게 출시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6개 정도가 예정대로 출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백신이 출시되게 되게 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실적이 많이 망가졌던 컨택트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오늘 주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심혈관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질환하고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참 잘 보세요. 이 그림이 120년 된 그림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쭉 이렇게 일본에서 쭉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흔히들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폐렴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세균에 의해서 이런 미국의 이렇게 미국 주요 사망률 변화치를 보시면은 쭉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보면 인구 10만 명당 미국 분들은 어떤 질환에서 많이 죽느냐 이렇게 많이 사망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심장 질환이라든지 암 질환에 의해서 좀 사망률이 높습니다. 위에가 높습니다. 100명 10만 명당 그 200명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지금 82세 사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균적인 수명이 보면은 이런 감염병에 의한 사망률 자체는 많이 낮아졌다. 그다음 뇌졸중도 좀 낮아졌다. 사고사도 낮아졌는데 유일하게 큰 병 2개가 보면은 저 그림에서 보면 암에 대해서 많이 사망한다. 암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쭉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졌고요. 심장질환 보시면 조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다가 좀 최근에 보면은 10만 명당 200명에서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에서는 암하고 심장질환만 잡으면 툭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증가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심장질환에 관련된 병이 뭘까? 이게 당뇨하고 고혈압, 고지혈증이거든요. 좀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치료하는 약들, 이게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에는 포함되지 않는 또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는데 알츠하이머예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약도 없고, 병은 있는데 약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위에 있는 그런 위에 설 수 있는 주요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백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이제 근데 요 그림 자체를 미국의 주요 사망률인데 요걸 중국에 그대로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유사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거는 이런 심장질환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중국에 대한 투자 전략,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현황을 보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 일단 제한적으로 좀 허가가 난 상황인데요. 오늘 나온 소식만 봐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일상에 대한 결과가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발표까지 한 상태입니다. 강혜경 고문님, 이렇게 코로나19 사실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진행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글로벌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백신 개발
상황과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글로벌에서 이제 백신 개발은 예정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에서 1개의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났고요. 중국에서는 2개 그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난 상황이죠. 그 표를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전 세계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출시 시점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위 상단을 보시면 그 중국 백신 2개 그리고 러시아 백신 1개가 표시되어 있죠. 긴급 사용 승인으로 지금 허가가 난 상황이고요. 올해 그 2020년 9월부터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출시 가능성이 높은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성이 높은 백신을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첫 번째 왜 좌측 상단에 보시겠어요? AZD122, 그러니까 쉽게 우리 영국 백신이라고 지금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에서 10월이면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BNT162 핵산 백신이죠. 미국 백신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그리고 그 AZD122 오른편 쪽으로 보시면 또 다른 핵산 백신이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신 백신이었죠. mRNA-1273 이 핵산 백신 그 10월에서 12월에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안에 승인이 지금 날 것으로만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러시아 백신과 중국 백신 2개, 그리고 미국 백신 2개, 영국 백신 1 이렇게 해서 6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으로 그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그 MVX, COV 나오시죠? 2373. 그 가운데에는 미국 정부가 약 2조 원의 그 지원금을 지원한 백신이죠. 그래서 지금은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큰 금액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허가가 또 빨리 날 수 있도록 속도가 좀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보시면 연초에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기업이 내년 초 1월에서 3월 사이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좀 우려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임상 3상 전에 이렇게 허가가 나서 좀 우려들을 많이 했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명한 저널인 그 란셋의 임상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러시아 백신은 2가지 다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했다라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같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개발되고 있는 백신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고 했었을 때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과 비교했었을 때는 좀 이렇게 뒤처진 그 감이 좀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일단 속도 면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이제 백신 상황, 이 개발되고 있는 걸 보면 다양한 그 백신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중국 백신 같은 경우는 불활성화시킨 이런 정통적인 방식의 그 백신도 이렇게 해서 개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술 고문님께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의 어떤 그 실험의 결과들 그리고 효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조성기 고문님, 네.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그 방송 때마다 현재 그 중간 발표, 임상 시험의 중간 발표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주고 계시잖아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또 미국 제약사에서도 정식 논문으로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차례로 한번 그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 결과는 푸틴 뉴스에서 나왔죠. 푸틴 딸도 맞았다는 그 러시아 백신인데요. 네. 러시아 백신은 그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붙여서 2번 접종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 회복기 환자의 중화항체 값과 비교했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백신을 2번 접종한 사람에서 중화항체 값이 훨씬 중상위층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할 것은 이 소제목으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벡터를 이용할 때 2가지 서로 다른 벡터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사할 때는 아데노바이러스 26 타입의 벡터를 이용하고 두 번째는
아데노바이러스 5 타입의 그 벡터를 이용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백질은 똑같은 것이 2번 접종되고 벡터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서로 다른 거니까 우리 면역 체계에서 봤을 때는 서로 다른 것이 2번 들어온 거죠. 따로따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굉장히 세심하게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똑같은 게 2번 접종되고 연속으로 네. 벡터는 서로 다른 게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면역 시스템에서 같은 것이 2번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굉장히 증폭돼서 일어나요. 그렇죠. 그 반응을 그러니까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2차 면역 반응을 단백질에 집중하고 벡터는 좀 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 세심하게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에서 보시면은 아마 그 독성을 나타낸 그래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거기서 뭐 글씨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그 고열, 두통, 관절통, 근육통 이런 부분에서는 경미한 그 증상이 있었고요.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독성은 없었다 이렇게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논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제가 37년 동안 그 면역학을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결과라면은 뭐 T세포 면역 반응도 충분히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여러 번 이슈가 됐습니다만은 3상을 하기 전에 이제 승인했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3상을 한다면 아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렇다면 또 러시아 백신에 이어서 미국 정부에서 약 2조 원 규모를 투자한 제약사의 백신 임상 결과도 발표가 됐다라고 들었는데요. 예. 조성기 기술고문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미국 그 제약사에서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 백신을 이용한 결과를 정식 논문으로 발표했는데요. 아주 그 영국의 저명한 저널이죠. NEJM이라고 하는 의학 저널에 냈는데 이 제약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2조 원을 지원받기도 했죠. 단백질 백신인데 단백질 백신에다가 이제 보조제를 같이 사용해서 2번 접종하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오른쪽에 파랗게 나타낸 그 회복기 환자 화살표하고 왼쪽에 그 빨갛게 표시된 그 접종을 2번 받은 시험자의 그 중앙항체 값을 비교해 보면 백신을 맞은 쪽이 회복기 환자의 중상위층으로 이렇게 중앙항체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충분히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독성을 나타낸 것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경미한 증상이 관절통, 피로감, 두통, 근육통 이런 데서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독성은 없었다 이렇게 나타났고 T세포 면역 반응도 충분히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얘기를 쭉 들어봤던 것처럼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홍순 대표님 혹시 이 백신 개발 관련된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예, 제일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림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그림, 그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장기추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 1번. 예. 네. 보시면 좋은데, 이게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우리 앵커님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1900년도하고 1950년도, 50년도 사이에 급격하게 이게 삐쭉삐쭉한 그런 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감염병입니다. 1918년경 이제 스페인 독감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100명, 10만 명당 600명이 돌아가셨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그림 자체가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떨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감염병은 거의 우리 내리 속에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기준으로 18만 명 돌아가시니까 지금 10만 명당 한 64명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툭 튀어 올라오는 거죠. 자, 이 그림만 보면 뭐냐면은 감염병은 인류가 약간 정복했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부터는 백신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유념하실 게 우리가 1930년, 40년대 그때 당시에 감염병을 두려워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감염병이 잊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염병이 떨어지면은 오히려 컨택트 기업이 그 자리를 다 메꿨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백신이 나오고 일단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 이슈가 조금 사라질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입니다. 이게.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폐결핵이 되게 무서운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폐결핵으로 사망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그런 드라마가 없는 거 보면 그만큼 감염병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정복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얘기해 볼 두 번째 주제는 심혈관 대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혜경 고문님, 이 심혈관 대사 질환에 관해서는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긴 그림, 120년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거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제약의 그 약의 역사의 그림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그 항생제와 그 백신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된 걸 알 수 있고요. 2번 지점이 1950년대이죠. 1950년대 이 가장 높았던 사망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 2018년까지 보면 급격하게 이제 내려가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심장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심장, 심혈관, 그리고 대사 질환 관련되어 있는 그 당뇨, 그리고 고지혈, 그리고 고혈압 같은 그 질환에 있어서 이 사망률이 많이 낮춰진 거죠. 반대로 또 얘기하면은 이쪽 관련한 약들이 글로벌 제약사 통해서 많이 개발이 됐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당뇨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에서 이제 그 당뇨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의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뇨에만 거의 이제 많이 올인하는 이런 기업인데요. 이 당뇨만, 이 치료제만 개발을 이렇게 잘 해서 파이프라인을 가져가도 이렇게 시가총액이 계속 이렇게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 당뇨 인구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보면은 지금 2019년도에 그 약 4억 6천만 명에서요. 2045년도가 되면 전 세계 당뇨 인구는 약 7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가별로 봤었을 때는 중국이 가장 그 당뇨 환자가 좀 많은데요. 그 연도별로 봤었을 때도 2019년도 그리고 2030년, 2045년도에 국가별로 순위를 봤었을 때도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중국이 가장 당뇨 인구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당뇨는 그 치료제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장 현황, 글로벌의 지금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당뇨는 DPP4 그 억제제나 그리고 인슐린 제제는 성장이 좀 정체되었거나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대신에 또 당뇨와 관련해서는 SGLT2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이제 잠시 언급됐지만 GLP-1을 타겟으로 하는 이런 약품은 성장을 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개발된 의약품들이 지금 글로벌에서는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뇨 시장을 좀 쉽게 정리를 하면 당뇨 치료제니까 혈당 강화 효과가 있어야겠죠. 근데 혈당 강화뿐만이 아니라 체중 감소나 신장 그리고 심장 질환과 관련해서 이런 위험성을 낮추는 기전으로 글로벌에서는 당뇨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치료 중에서는 특허가 만료돼서 그 매출 하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개발 그 방향을 보게 되면은 용법 용량이 좀 편리한 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그 1일 제형에서 일주 제형 그리고 주사제는 경구용으로 이런 트렌드로 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성기 고문님, 그러면 이제 그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은 뭐예요? 당뇨병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혈액 속에 당 농도가 높은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당을 흡수해가지고 사용하려면은 그때 꼭 필요한 것이 흡수할 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혈액 내에 당 농도가 높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1형 당뇨, 제2형 당뇨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제1형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가지고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상태가 되죠. 최근에 연구에서는 이 제1형 당뇨병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소인을 또 만나서 환경적인 요인을 만나서 면역 체계가 좀 잘못돼서 자기의 베타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면역 세포가. 그래서 베타 세포가 깨져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게 주로 이제 유년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당뇨라고도 하지요.
그렇게 되고 제2형 당뇨는 이제 조금 복잡합니다만 이제 인슐린 분비 세포는 정상적인데 다만 인슐린이 작동을 잘 못하는 대사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제2형 당뇨라고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강혜경 고문님, 당뇨병에 이어서 고지혈증 시장에 대해서는 이 시장의 현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표적인 고지혈증 그 치료제의 매출액 추이입니다. 1996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요. 199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출액의 합을 다 더해보면 금액 보이시죠? 173조 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FDA 승인부터 이제 작년도까지 해서 매출액이 173조 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고지혈증 치료제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심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낮추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혈 치료제 개발 동향을 보면 PCSK9을 타겟으로 하는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 글로벌 동향에서 보면은 이제 1년에 2번 주사만으로 이렇게 고지혈이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그 질병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국에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환자들이 많아진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 세 번째 성인병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게 고혈압 아니겠습니까? 고혈압 시장 현황은 어때요? 고혈압도 이제 앞서서 우리 긴 그림에서 보셨잖아요. 심장질환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사망률을 감소됐는데요. 거기에 이제 고혈압 약제들이 좀 또 많은 그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혈압 약제에 있어서는 이제 처방이 지금 그러니까 뭐 많이 되고 있는 약제를 보면은 이뇨제나 베타 차단제, 칼슘 미량제, 그리고 ARB 같은 그런 제제들이 많이 이제 처방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단일 의약품에서 복합제로 의약품은 좀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좀 참고를 해서 이제 고혈압 시장을도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성기 고문님, 현재 이제 그 고지혈증과 고혈압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네. 이것과 관련된 치료제 발전 현황은 현재 어떤 상황이고 향후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 가능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그 고지혈증 치료에 있어서는 그 콜레스테롤 농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생합성될 때 첫 번째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인 그 HMG-CoA라는 환원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 이제 유기 합성물로 개발되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합성물이 개발되면서 가장 좋은 것은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기도 했죠. 그 다음 단계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 몸의 이 혈액 내에 있는 저밀도 지방 단백질, 우리가 보통 그 검사하면 LDL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이제 세포로 흡수될 때 이것을 방해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PCSK9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것을 억제하는 약물을 개발해서 두 번째로 이용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고지혈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고혈압인데 이 고혈압은 사실상 아주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1945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고혈압 때문에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본격적인 연구가 됐는데 그 결과로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이뇨제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콩팥 신장에서 우리가 여과할 때 소변의 양을 확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 속에 있는 물 성분인 그 혈장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심장 박동을 좀 낮추어 보자 이런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심장에 있는 베타 소형체를 특이적으로 저해하는 약물을 개발해서 결국으로 혈압을 낮추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임스 블랙이라는 사람은 노벨상까지 받기도 했죠. 그 후에 나온 것이 이제 역시 그 신장에서 물과 나트륨을 재흡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밝혀지면서 두 가지 효소, 그 ACE 저해제라든지 ARB라는 것들이 아주 혁신적으로 약물이 만들어졌고요. 향후에도 아마 좀 더 세밀한 메커니즘이 나온다면 좋은 약들이, 혁신적인 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차홍순 대표님, 그렇다면 우리가 당뇨 치료제, 고지혈, 고혈압 이런 치료제들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이런 시장 현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걸까요? 네. 미국 기준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10만 명당 200명의 사망률이 있는
당뇨병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그 순위를 매긴다면 한 4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주요 품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암, 그다음 면역 치료제, 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 최주창선 대표와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